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사 선생님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김태우 군, 자네의 오른팔은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인정사정 없었고, 안녕하세요. 사연공방입니다. 위험해요. 휘청거리는 여성을 간신히 붙잡으려고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겨우 그녀를 감싸 안듯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게 전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인사했지만 제 팔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차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팔 화상은 그녀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머릿속은 이 팔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속에 새겨진 트라우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귀갓길 제 눈앞에 고급 차량들이 연이어 멈춰 섰고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던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를 지나치게 진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진지함의 절정은 초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의감이 지나쳐서 또래 아이들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소심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학용품을 빼앗기거나 따돌림을 당해도 눈물만 글썽일 뿐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와 같은 반이 된 초등학교 3학년 봄, 그의 책상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저는 급히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반이 바뀌었는데도 그를 둘러싼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와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을 일삼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골라 우월감을 느끼려 하죠. 당시 저는 학년 전체에서 덩치만 컸을 뿐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집에 놀러갈 정도로 친해졌고 괴롭힘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방학이 끝난 9월 제 책상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낯익은 광경의 순간 멈춰섰고 고개를 들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놀던 그 아이가 괴롭히는 무리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그는 저를 보며 외면했고 그 무리들은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배신당했구나. 괴롭힘을 당하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모든 것이 귀찮아졌고 저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억지로 등교시키지 않으셨지만 집 안엔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버거웠던 저는 점심쯤 나가서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집을 나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산책을 마치고 평소엔 다니지 않던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집들 사이에 멈춰 서 있는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던 그 아이는 제 시선에 당황한 듯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에는 안 가요? 소녀는 크고 동그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아, 나는 정화야. 몸이 좀 약해서 열이 자주 나. 그래서 학교에는 잘 못 가.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그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동갑이었고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그녀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신 게임 이야기, 유행하는 만화 이야기, 심지어는 학교 이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안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마치 아는 체 하듯 유행을 설명하면서 괜히 잘난 척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없던 이야기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항상 웃으며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팽이는 참 재밌네. 싱긋 웃으며 저를 태우야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집엔 어른이 없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셨어. 나는 엄마랑 살고 동생은 아빠랑 살고 있어. 주말에 가끔 동생이 오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기 어렵지 뭐.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고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힘든 마음을 안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학교에 안 가는지,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 그때 느꼈던 외로움 같은 것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싫은 일에서 도망치는 어린애일 뿐인데 이 아이는 병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까지 버티고 있다. 내가 감히 이 아이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 어리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내일 학교에 갈게.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얼굴 가득 기쁨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설마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교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중엔 예전처럼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양아치 무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는 피하지 않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학교에 안 나온 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게 아니야. 안심해. 이제부터 너희가 또 누굴 괴롭히면 제일 먼저 내가 나설 거야. 너희 정신머리부터 제대로 뜯어 고쳐줄 테니까. 말을 마친 뒤 휙 돌아서서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교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들은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보다가 이내 입을 삐죽이며 뭐라 떠들기 시작했지만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상황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괴롭힘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는 더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양아치 무리는 당황했고 조금씩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도 몰랐던 강인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영이 앞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겠구나. 그날 방과 후 저는 숨이 차도록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냄새와 함께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 하늘로 솟구치는 연기, 한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놀라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불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요? 그 안에 아영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중얼거렸어요. 그 집에서 아직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안에 있는지도 몰라.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낮게 자세를 낮춘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아영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영아!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지만 분명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던 그 순간 쾅! 천장이 무너졌고 뜨거운 파편이 오른팔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뼈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사람 앉아. 너만은. 그렇게 그녀를 품에 안고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이웃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새하얀 병실 천장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우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기뻐하며 저를 껴안으시고 아버지는 서둘러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리셨어요. 그 후로는 정신없는 전개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출에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님께서 제 상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대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신문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즈음 저는 진료실로 끌려갔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사 선생님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김태우 군, 자네의 오른팔은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인정사정 없었고 저는 현실감이 희미해지며 남의 일처럼 고개만 끄덕였어요. 불타는 집에서 하하영을 구할 때 불길에 휩싸인 기둥이 제 팔 위로 쓰러졌고 오른팔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팔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설명은 어린 제게 너무도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마치 서서히 삶 전체가 침식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여자아이요. 저는 제 상태보다도 하하영의 안부가 더 궁금했고 숨이 막힐 듯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의사 선생님은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태우 군이 잠든 사이 보호자분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바로 이송 수속을 밟고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살아있다니. 그걸로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빨리 회복해서 꼭 다시 만나러 가야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하하영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그 집을 찾아갔지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우 복학했지만 사람들은 제 오른팔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수영 수업은 고역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팔을 감추었고 결국 다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에만 매달리는 날들이 이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유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팔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지친 저는 대학에 진학할 의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바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오른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직장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엔 초등학생 시절 반짝이던 제 마음은 점점 닳아 없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이 되어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었어요. 낙담하는 매일이었습니다. 하하영은 사라졌고 친구도 만들 수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하하영을 도운 게 잘못된 일이었던 걸까?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마음은 어두워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저를 저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한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저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주로 서류 정리와 사무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였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의 시간에 새로운 공지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덜 깬 눈을 비비며 듣고 있던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의 모습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담하게 인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음색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하하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끝난 후 그녀가 제 옆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자리로 오며 인사를 건넨 그녀에게 저는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어요. 하영. 저조차 의도치 않았던 말이었고 저는 급히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정아 씨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함부로 말 걸지 마시겠어요? 뇌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저는 당황해하면서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알고 지냈던 분과 너무 닮아서요. 하지만 하정아 씨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김태우 씨 같은 분 모릅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엔 제가 갑작스레 말을 건 상황이 이상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드렸고 그날 이후로는 가능한 그녀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첫 만남에서 저를 성희롱범으로 낙인 찍은 듯 저를 경계하며 매번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하면 꼭 그녀가 따로 찾아가 괜찮으셨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는 걸 알기에 억울했지만 어찌할 방도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혹시 그녀가 하하영이면 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하하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정아 씨가 그토록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추억이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점심을 먹고 부서로 돌아가려던 저는 계단 앞에서 하정아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고 발걸음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오르던 그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고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이는 것을 본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위험해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심코 오른팔을 사용한 탓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그녀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감싸 안은 채 그대로 계단을 굴러내려가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고 하정아 씨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그녀는 제 팔을 본 순간 갑자기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내려다보니 접힌 소매 사이로 흉측한 오른팔에 화상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정아 씨는 확연히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그 팔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본 그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또다시 쓸데없는 정의감을 발휘해 도와준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녀가 하필 하하영과 닮았다는 점이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자리에 앉아 기지개를 켜던 저는 옆자리에서 하정아 씨가 말을 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건 건 그 몇 달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혹시 아까 계단에서의 일이 문제라도 된 건가 싶어 긴장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의문형이었지만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정아 씨는 회사 건물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따라가던 저는 어느 순간 고급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이 반짝이는 그 차는 저처럼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비싸 보였어요. 타세요. 그녀가 문을 열며 말했고 운전석에 앉아 계신 기사님께서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에 올랐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정아 씨는 조용히 이쪽입니다라고 말하고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후 저를 이끌었습니다.
도착한 병실 앞 그녀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성이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정아 씨는 처음 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하영, 제 언니입니다. 당신이 언니가 말했던 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분이시죠.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침대에 누운 하하영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그날 화재에 휘말렸지만 김태우 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또 미워했던 그 사람 분명히 하하영 씨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고 머리카락은 조금 자랐지만 눈꺼풀은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화재 당시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신 탓에 기관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 심각한 감염증으로 번졌습니다. 몸이 약했던 언니는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정아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정아 씨는 눈가를 닦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언니는 병상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구해준 탱이라는 친구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요. 그녀는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니의 기록에서 김태우 씨의 정보를 알 수 없었어요. 설마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정아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김태우 씨가 언니가 말했던 밝고 명랑한 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너무 경계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저는 그 아이가 기억하던 밝은 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 저는 모든 걸 놓아버렸거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떨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팔을 잃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도왔는데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혼자가 됐고 결국은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아이가 여기 누워있는 걸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정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우 씨, 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내일 회사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부담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 해가 되는 일도 없고요. 그녀의 조용한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문안 계속 와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하정아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도 분명 정말 기뻐할 거예요.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정아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눈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하정아 씨는 짓궂은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울처럼 닮은 얼굴로 환히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김태우 씨, 우리 딸 아영이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금껏 제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간신히 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아에게 그 사정을 전해 듣고도
바로 연락드리지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총무팀에 배정한 겁니다. 다만, 저희 딸이 처음엔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군요. 그 말을 듣고 하정아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계했죠.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회사 내에서 특별히 사장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실 보조 업무였지만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모두 축하해 주었고 하정아 씨와의 관계도 그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고 어느샌가 저를 태우 씨라고 부르며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가끔 같이 술도 마시러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하영 씨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옛날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보며 때로는 유치한 이야기로 때로는 지금 내 삶에 대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저는 여전히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일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갈 수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아영 씨를 기다렸어요. 해가 들면 햇살을 보여주고 눈이 오면 따뜻하게 덮어주고 비 오는 날엔 조용히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그 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꽃잎들이 병실 안으로 날아들었고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도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영아, 창밖 좀 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폈어. 제가 꽃병에 꽃을 꽂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기가 듬뿍 들어간 쇼트케이크도 사왔어. 요즘 너 없어서 혼자 다 먹고 다니는 거 알아? 나도 이젠 이런 거 좀 줄여야 하는데 말이지. 익숙한 농담을 던지며 저는 그때처럼 웃으려 했습니다. 요즘은 정아랑도 자주 술 마시러 다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동생이 이제는 나랑 친구처럼 지내. 웃기지?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저는 아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태우야.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하하영 씨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영아? 숨을 삼키듯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잘 잤어, 아영아.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을 겨우 내뱉으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하하영 씨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웠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창밖에서는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내 정의감대로 움직였던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하영 씨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어느 날엔 저를 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그동안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모두 잊게 해주었어요. 하정아 씨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에 가볍게 술 한잔 하기도 하고 하하영 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지도 경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선 사장님 곁에서 계속 일하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더는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가 제가 누군가를 지켜낸 증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또다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하하영 씨는 병실 침대가 아닌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꽃이 보여. 그리고 너도. 그녀가 눈을 돌려 제게 미소 지을 때 저는 그 어떤 봄날보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불완전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지나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이불 속에 숨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눈을 뜬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